안녕하세요. 여기 솔방울 마녀의 작업실입니다. 오늘은 2018년 12월 9일이고요. 예, 밤 10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항상 책 리뷰 전에 삶의 신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어떠한 신비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하다가 오늘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삶의 신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의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우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까 우주가 맨 처음에 생겼을 때는 매우 뜨거웠대요. 그리고 지금은 적정한 온도가 된 거죠. 예. 저희 사람들이 살기 좋은 적정한 온도, 적정한 크기의 우주에서 저희는 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밤에 난로가 하나 있어요. 다들 훈훈하고 따뜻하게 지내잖아요. 근데 운동장에 난로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엄청 춥고 꽁꽁 얼어붙겠죠. 난로 하나 가지고는 버틸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우주는 점점 팽창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태초에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대로니까 언젠가 우주가 이렇게 팽창하다 보면은 꽁꽁 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우주의 시작과 끝, 그 중간에 어떠한 시기, 덥지도 춥지도 않은 시기, 우주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런 우주의 황금기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고, 지금은 예전처럼 저희 나라가 전쟁과 기근에 시달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직은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옛날 그런 선조들에 비하면은 저희는 참 편안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사는 건데, 거기에서 너무 자신의 행복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부족한 것만 보면서 사니까 삶이 더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는 우주의 황금기에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핸드폰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또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났고, 그게 저는 삶의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다시 이제 마녀의 책 산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드디어 헬렌 켈러가 물 펌프가에서 그 흐르는 물을 만지면서 자기가 한 살까지는 헬렌 켈러가 보고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때 아주 한 살 때 어린 시절에 자기가 유일하게 했었던 몇 가지 단어, 차라는 T라든지 물이라든지 그 몇 가지 단어를 할 줄 알았었는데, 펌프가에서 그 물을 만지면서 워터, 한 살 때 자기가 말했던 워터라는 단어가 어렴풋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사물에 이름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헬렌 켈러 자서전 이야기는 너무 평범한 경험이라서 제가 건너뛰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평범한 사건 속에서도 찾으려면은 굉장히 큰 이야기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녀의 책 산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얘기는 이제 헬렌 켈러랑 설리번 선생님이랑 야외에 나가서 나무 위에 걸터 앉았다가 생긴 사건이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읽고서 제가 중간중간 해설을 하고 읽은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저의 생각과 제가 조사한 자료들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난히 길었던 산책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산책을 나서던 아침만 해도 날씨는 상쾌하게 그지없었는데 점점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찌는 듯 무더워지는 바람에 우리는 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두세 차례나 나무 그늘을 찾아 쉬어가야만 할 정도였다. 마지막으로 멈춘 곳은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야생 벚나무 아래였다. 그늘은 기분 좋을 만큼 시원한 데다 기어 오르기도 쉬운 나무여서 나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가지에 걸터 앉을 수 있었다. 나무 위에 그렇게 앉아 있으니 더위가 싹 가시고 너무 좋았다. 그러자 선생님은 여기서 점심을 먹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고 나는 선생님이 점심을 가져오시는 동안 얌전히 앉아 기다리겠노라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나무 앞에 상황이 돌변하였다. 방금 전까지도 느껴지던 열기가 사라졌다. 태양 열기는 내게는 빛이나 다름없었으므로 나는 하늘이 캄캄해지고 그 뜨겁던 기운이 대기 밖으로 호련히 사라질 것을 알 수 있었다. 땅으로부터 이상한 냄새가 올라왔다. 나는 이 냄새를 알았다. 이 냄새가 난 다음에는 꼭 천둥 번개가 쳤다. 표현할 길 없는 공포가 몰려왔다. 친구들로부터도 지면으로부터도 떨어진 채 나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외로운 처지였다.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운이 나를 에워쌌다. 나는 가만히 앉아 어떻게 될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온몸이 오싹해지는 공포가 나를 휘감았다. 선생님이 어서 돌아와 주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한 건 땅으로 내려가는 거였다. 불길하다 싶을 정도로 고요하다는 느낌이 잠시 엄청나게 많은 나뭇잎들이 흔들렸다. 나무마저도 흔들흔들했다. 바람이 어찌나 세게 휘몰아치는지 있는 힘껏 나무가지를 끌어안고 매달리지 않으면 나무에서 떨어질 판이었다. 나무가 기우뚱하더니 비틀렸고 부러진 장가지는 소낙비처럼 내 머리 위로 쏟아졌다. 순간 뛰어내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무서워서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으므로 갈라진 나무 틈새로 한껏 몸을 웅크렸다. 나뭇가지가 마치 회초리처럼 나를 내리쳤다. 어떤 진동이 간간히 사이를 두면서 계속해서 느껴졌는데 마치 무슨 육중한 것이 떨어져 내가 앉은 큰 가지까지 그 충격이 전해져 오는 것 같았다. 나는 정말이지 너무나 무서워서 이대로 있다가는 나무와 함께 뽑혀나가는 게 아닌가 싶었다. 그때였다. 선생님이 내 손을 잡으셨다. 나는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다. 선생님께 매달려 다시 땅을 밟을 때에는 안도감에 온몸을 떨었다. 이 일로 나는 교훈을 얻었다. 즉 자연은 제 자녀들에게도 전쟁을 치르게 할 뿐 아니라 아무리 부드러운 손길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마음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 날카로운 발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일을 겪고 한참 동안 나는 나무를 타지 않았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몸서리가 쳐졌다. 그러나 꽃이 만발한 어느 날 아카시아 나무가 내민 달콤한 유혹의 손길에 그만 그간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 네. 헬렌 켈러의 그러니까 자서전의 여러 사건 중에서 제가 읽어드린 거는 아주 큰 사건은 아닐 거예요. 아까 제가 드렸다시피 그냥 저도 이 부분을 훌쩍 넘어가고 이제 드디어 헬렌 켈러가 언어를 배우면서 신나게 언어를 배우면서 그 호기심 어리게 묻고 대답하고 설리반 선생님이 세상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읽게 된 거는 그 헬렌 켈러가 앞을 못 본다는 사실이 되게 의외로 절절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짧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냄새를 알았다.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운이 나를 에워쌌다. 온몸이 오싹해지는 공포가 나를 휘감았다. 나무마저도 흔들흔들했다. 소낙비처럼 내 머리 위로 쏟아졌다. 한껏 몸을 웅크렸다. 마치 회초리처럼 나를 내리쳤다. 그 충격이 전해져 오는 것 같았다. 제가 다시 읽어드린 부분의 공통점이 무엇인 것 같아요? 네, 촉각 이미지죠. 네, 저희가 이미지 그러면은 저도 이미지는 시각 이미지가 이미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는 시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감각이 상상하는 그 모든 것은 이미지라고 해요. 시각이 보는 거는 시각 이미지, 청각이 듣는 거는 청각 이미지, 촉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촉각 이미지, 후각으로 느끼는 것은 후각 이미지. 그쵸?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는 생각은 만약에 이게 헬렌 켈러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기억을 헬렌 켈러의 그 경험했던 기억을 더듬거리면서 헬렌 켈러가 서술한 이야기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이란 게 뭘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기억, 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는 걸 가지고 기억할 수는 없겠죠. 태어날 때부터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 걸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보이는 게 아닌 자기가 들었던 거에 대한 기억, 촉각의 기억, 후각의 기억이 있겠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들리진 않지만 시각의 기억, 촉각의 기억, 후각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럼 한 가지는 부족하지만 나머지의 이미지를 가지고서 제가 기억 저장 창고에 기억들을 차곡차곡 쌓아 놓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헬렌 켈러를 생각했어요. 헬렌 켈러는 근데 아쉽게도 청각도 잃고 시각도 잃고 그래 너무 어렸을 때 잃어서 말도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감각이라고 할 수 있는 청각과 시각을 잃고 후각과 촉각만으로 박쥐처럼 그런 어떤 곤충처럼 살아간 거죠. 살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각과 촉각만 있는 사람들의 기억은 어떨까요? 만약에 헬렌 켈러가 언어를 몰랐다고 한다면은 정말 계속 제가 얘기했던 그런 박쥐의 삶이라고 하기엔 좀 오바일 수도 있지만 사람으로서의 삶은 가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 사람으로서의 삶이라기보다는 사람이 생각하는 기억. 사람은 동물들보다 더 많은 기억을 갖고 살잖아요. 그런 기억들. 그래서 분명히 헬렌 켈러한테는 후각과 촉각의 이미지만으로는 되게 부족한 게 있었는데, 분명 한계가 있었는데 언어를 알게 되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이런 촉각과 후각의 이미지의 기억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막 흩어진 구슬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대로 두었으면은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그 방에 혼자 있는 느낌? 그 어수선한 곳에 있고 어수선하게 하고 있으면은 안 보이잖아요. 너무 복잡하니까 정리가 안 되니까 보이지 않는 게 있는데, 헬렌 켈러가 사물의 이름이 있다라는 걸 시작으로 해서 언어라는 존재를 알게 됨으로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흩어진 구슬을, 그러니까 흩어진 후각과 촉각의 이미지의 기억들을 언어로 엮어서 하나의 목걸이로 만들듯이 언어를 통해서 되게 파편적인 기억들이지만 보이는 사람만큼, 들리는 사람만큼의 자신의 기억을 더 깊고 넓은 곳에 저장하게 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헬렌 켈러 자서전을 보면서 물질과 기억이라는, 물질과 기억,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시간의 지층을 탐험하는 이미지와 기억의 미학, 황수영 저자의 책을 같이 읽고 있는데 도움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 책에서 제가 지금 헬렌 켈러의 자서전과 꼭 시키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그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는 보고 있지만 과연 보는 걸까? 듣고 있지만 듣는 걸까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신경 생리학적인 문제로 보지만 보지 못하는 증세가 정말 존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정신맹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신맹이란 건 뭐냐면은 이 시각은 이상이 없는 거예요. 시각적으로는 다 사물을 정상으로 보지만 이 시각의 이미지를 뇌에다가 성출하는 신경 세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떠한 부분이 잘못돼가지고서 정말 보는데 보지 못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맹은 시각기관에는 이상이 없지만 신경생리학적 원인 때문에 정상적으로 대상을 파악할 수 없는 질병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각장애인과는 다른 종류의 지각장애로, 이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지를 모호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뚜렷한 윤곽이나 의미를 파악할 수는 없다. 빌 브란트라는 의사가 연구한 사례에 따르면 기억 속에서는 아주 뚜렷하게 자기가 살던 곳을 떠올리고
그것을 말로도 잘 묘사하던 환자가 있었는데 막상 자기의 고향에 가서는 아무것도 식별하지 못했다. 이것은 지각 대상에 상응하는 기억이 있어도 식별하지 못하는 사례이다. 반대 사례도 있다. 한때 자네와 프로이트의 스승이기도 했던 정신과 의사 샤르코의 한 환자를 보자. 그는 시각적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자기가 살던 곳에 가서는 그곳이 자신의 고향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으나 거기에 길과 집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그는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식별하지 못했으나 그들이 여자이고 어린 애들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이 환자는 특별한 기억, 개인적 기억과 관련된 식별은 할 수 없었지만 일반적 의미의 식별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빌 브란트의 사례는 기억이 불필요한 자동적 식별 기능의 장애이고 샤르코의 사례는 기억을 필요로 하는 식별 기능의 장애이다. 네. 그렇죠? 보았으나 정말 본 이미지를 뇌로 전달하는 신경세포가 고장나서 보지 못하는 게 저는 말로만 했는데 실질적으로도 존재를 하네요. 전자와 후자가 있는데 여기는 사례만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자는 다 기억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어디에서 살았고 어떠한 곳에 살았고 어떠한 집에 살았고 기억을 하는데 막상 그러면 그건 거죠. 제가 만약에 이 전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은 제 작업실에 왔을 때 이 병에 걸리기 전에는 제 작업실이 어땠는지 제 머리 뒤에 저 반짝이 전구가 있고 내 앞에는 열풍이가 있고 그런 기억들이 있겠죠. 선명하겠죠. 기억 속에서도 되게 선명한 게 있잖아요. 선명한 기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신경 세포가 파괴돼서 작업실에 왔는데 이게 그냥 혼란스럽게 뒤범벅이 된 이미지로만 저에게 보여진다고 하면은 너무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저는 보이지 않는 것 암흑과 혼란은 다를까요? 제가 얘기한 전자는 보이기는 보이는데 윤곽들이 뚜렷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섞여 있고 빛은 있지만 윤곽은 알 수 없고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제가 눈을 뜨면 눈을 떴을 때 그런 모습과 눈을 감았을 때 암흑의 모습 도대체 첫 번째의 병에 걸렸다고 한다면은 저는 눈을 뜨는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눈을 감는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본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둘 중에서 어느 하나를 너는 선택하라라고 심리 얘기하신다면은 그거는 정말 가혹한 형벌인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이렇게 묻는 거랑 별다를 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약간 치매 같은 거 아닐까요? 다 자기 앞에 여자라는 것, 아이라는 거를 구별하는데 그게 내 아내이고 내 딸이라는 거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치매 같으면서 이 병을 앓은 당사자는 모르고
그 주변 사람들이 참 너무 슬프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오늘은 되게 뭔가 심플하게 얘기를 해서 방송이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25분에 맞춰지네요. 예. 제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는 우주의 황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다 행복한 거 아닐까요? 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